공매도 제도 개선 2차 청원이 진행 중이고요. 현재 3만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딱 어제 이 시간에 약 2만 6천 명이었는데 이제 하루 만에 5천 명 이상이 동의를 해주신 거죠. 이 정도 페이스면 5만 명 도달 충분히 성공 가능하다. 이제는 기간을 단축해서 달성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기간이야말로 사안에 대한 대중의 열망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고 1차 청원이 9일 만에 조기 달성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습니다. 방심은 금물이고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청원에 참여를 꼭꼭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주식 투자 환경을 위한 청원이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감내할 만한 번거로움이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도 고정 댓글로 청원 링크를 공유 드리고요. 혹시 고정 댓글이 보이지 않으시면 본문에도 링크를 삽입할 테니까 참고 바랍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2차 청원 5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빌런으로 생각하는 인물 중에 하나이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요즘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YG의 양현석입니다. 가장 뜨거운 뉴스 두 가지는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과 이제 GD의 마약 혐의 입건이죠.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 반면에 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뉴스는 재판과 구형입니다. 어쨌든 이제 GD 사건부터 들여다보면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GD 팬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님을 먼저 밝히고요. 애석하게도 이제 GD가 이제 마약 혐의로 입건이 됐죠. 배우 이선균이 마약 사건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서 다니던 유흥업소 실장이 회원제로 운영된다라는 사실을 진술했고 빅뱅의 지드래곤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견된 사태이긴 한데 과거에도 GD는 마약 관련 의혹이 있었고 최근 인터뷰나 여러 가지 포착된 정황에서 의혹을 받던 부분이죠. 마약 투약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제 터질 게 터졌다라는 여론이 있고 또 미디어의 속성을 봤을 때 전성기가 지난 셀럽들을 상대로 언론사들이 이슈몰이용으로 이제 마약 같은 사건 사고를 터트리는 사례도 여러 번 있었죠. GD의 전성기가 지나서 이제 사건 사고로 소비되는 카드로 이제 전락한 부분은 서글프지만 셀럽들이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과거 사건까지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는 게 미디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다만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제 마약 투약 여부나 미디어의 속성이 아니라 GD가 빅뱅으로 활동할 당시의 소속사였던 이제 그리고 수차례 소속 아티스트들을 마약 혐의 선상에 올렸던 YG 입장입니다. F킬러는 양현석이라는 사람이 엔터 업계를 넘어서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위력적이고 치명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가 했던 행동들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해온 이유기도 합니다. 큰 범죄를 짓고도 잘못한 줄 모르고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고도 잘못한지를 모르고 또 위기의 순간에도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부패한 권력자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고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양현석은 이제 그런 이미지입니다. 빌런의 이미지죠. 이번 GD 마약 사건에서도 양현석은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GD에 대한 YG의 빠른 손절입니다. GD의 마약 혐의에 대해서 YG는 YG 소속이 아니라면서 대응 자체를 안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GD는 올해 YG와 재계약을 안 했죠.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GD에게 YG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상황을 YG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마치 GD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건 아니다라는 스탠스로 GD의 향후 광고 등 기타 활동에 대해선 별도의 계약을 통해 협력 중이라고 입장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음악 활동 재개 시 추가적인 계약을 협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게 YG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때 양현석은 GD에 대한 아쉬움도 컸고 어떻게든 빨대를 꼽아야 된다라는 절박함에서 나온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GD의 인기에 편승을 해야만 한다. 뭐 그런 입장이었던 양현석이 이번에는 GD가 마약 혐의 입건 소식이 터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GD와 선을 그었고 이제 커리어 대부분을 YG 소속으로 활동했던 GD를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공식 대응을 아예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양현석이 사람인가?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바로 이런 인간입니다. 끊임없이 계산기 두드리는 건 이해 가는데 아쉬울 때에는 빨대 꼽으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귀찮아질 것 같으니까 얼굴 싹 바꿔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이 많다라는 생각에는 미치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태도를 바꾸는 건데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GD는 오랜 시간 동안 탑스타로 이제 방송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기억 속에 GD는 여전히 존재감이 살아있고, 그런 GD가 사건 사고로 이제 곤란해지니까 빛의 속도로 손절을 한 YG, 정말 대단하다. 이 부분을 블랙핑크 멤버의 부모님들께서 재계약 고민에 앞서서 꼭 염두해야 될 YG의 최대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야 블랙핑크가 잘 나가니까 그 YG의 실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블랙핑크도 언젠가 사고가 날 수가 있죠. YG는 그냥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차량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G의 오너 리스크는 타 엔터사 대비 어나더 레벨임을 재확인시켜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하이브나 JYP랑은 비교가 아예 불가하죠. 블랙핑크 입장에서는 YG랑 재계약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어쨌든 YG는 현재 아마도 GD랑 계약을 안 해서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 상황에서 만약 GD를 진심으로 서포트를 해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면 대중들이 YG를 어떻게 생각할지 여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듯 합니다. 그 다음 이슈는 바로 블랙핑크 재계약인데, 블랙핑크와 재계약 무산이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위기를 촉발한 트리거가 됐다. 엔터 명가로서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재계약 논의를 2달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핑크와 재계약이 되는 그림이었다면 올해 8월이 7년 전속 계약의 만료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미 재계약 뉴스가 8월이 되자마자 나왔겠죠. 근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이고 YG 스타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이 3개월이 넘어가는데도 계속 논의를 한다면서 집요하게 이제 블랙핑크 멤버들을 설득하고 있지 않을까. 아쉬운 상황에서는 필사적인 모습을 보이는 YG. 만일 멤버 3명이 재계약한다면 블랙핑크의 매출은 기존 70에서 80%로 유지되지만, 재계약 멤버 수가 그보다 적다면 블랙핑크로 벌어들였던 매출이 반토막 난다. 3명 재계약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애초부터 물 건너간 한 명이 있었죠. 리사가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이 예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멤버 3명이랑만 재계약 성공을 할 경우를 가정을 한 건데, 매출이 기존 대비 70에서 80%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3명의 계약금도 이전 계약보다 훨씬 높아져서 지출은 몇 배가 될 것이고 반면 수익은 70%가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YG 주가가 좋아질 수 있는 옵션은 없고 얼마나 더 나빠질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블랙핑크라는 팀은 존속시키는 데 합의하고 멤버들이 각자 다른 소속사로 떠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YG 엔터테인먼트는 역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팀 활동보다 개인 활동이 우선시 되는 데다가 멤버 개인의 의사결정에 더 힘이 실리기 때문 자칫 팀명만 남고 블랙핑크로서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YG가 배출한 이제 메가 히트 아티스트들은 2NE1, 빅뱅, 싸이, 블랙핑크, 악뮤 등이고, 만약 블랙핑크 재계약에 실패하면 이 중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아티스트는 21년에 5년 계약을 한 악뮤 뿐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이렇게 대단한 아티스트들을 배출해 놓고서 왜 IP 부족 사태를 겪게 되었을까? 더 벨의 기사에 따르면 핵심 임원과 아티스트의 준법 경영을 감시할 장치의 부재가 오늘날 YG 엔터테인먼트의 메가 IP 공백 사태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불법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지막 이슈는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랑 상관없이 회사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버닝썬 게이트와 그로부터 파생된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한 재판인데, 결론부터 보면은 이제 양현석은 4년간 끌고 온 재판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고 9월 말 서울고법 형사 6-3부 심리로 양현석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다음 선고 공판은 11월 8일로 잡혔다. 더 벨 기자님께서 선거 공판이라고 쓰셨는데 오타고요. 선고 공판입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공판이라서 구형이 확정되는 날이고 11월 8일이라는 겁니다. 13일 후에 선고 공판이 열린다.
양현석의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번 재판의 정확한 지점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재판의 양현석의 혐의는 성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입니다. 2016년 8월에 YG 소속 가수인 아이콘의 비아이가 마약 구매 혐의와 관련해서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자 양현석은 그를 불러서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원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고 11월 8일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겁니다. 이때 한서희를 상대로 양현석의 어록이 유명한데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라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혐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범죄에 해당하는 버닝썬 게이트의 성매매, 자금 횡령, 폭행 등등 이제 빅뱅의 승리와의 공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고요. 이번 보복 협박 혐의도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었고 검찰이 항소를 해서 3년을 구형하게 된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양현석의 몸부림을 지켜보면서 YG라는 회사의 사업 방식 그리고 해결 방식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고 또한 한국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집행유예가 되면 말 그대로 유예가 되는 거죠. 실행을 늦춘다라는 것이고 언제까지 늦추냐면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제 그때 형을 집행한다 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죄를 안 지으면 그냥 없던 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 2년 안에 범죄 없이 그냥 넘어가면은 감옥도 안 가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양현석의 경우는 이목이 쏠려 있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재판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11월 8일에 다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님을 대중과 함께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